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산업 규모 확장 속도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까지 제쳤다면서요. 일본은 글로벌 판매량 1위인 토요타의 본질인데 숫자로 이런 나라를 제쳤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이슈인가요? 그런데 정작 현대차그룹이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브랜드들은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는데 왜 글로벌 기업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에 중국이 기록한 데이터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이걸 정작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이유와 다른 기업들한테는 없는 필살기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기사가 무섭죠. 판매량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건 워낙 자주 있었던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일본을 제쳤다고 하잖아요. 이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기존에 있던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보통 중국이 어떤 선진 국가를 제쳤다는 기사를 들여다보면 중국 자국에서만 판매된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중국 내 판매량만 모두 합해도 웬만한 대륙 판매량은 그냥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계 착시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 내 판매량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 말 그대로 중국 내 판매량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내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가 해외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갔고 이 숫자가 일본보다 높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11월까지 집계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476만 대를 넘었습니다. 이건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했고 심지어 12월 수출 증가세가 역대 최대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같은 기간 일본은 399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감소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한 건데도 이 숫자를 중국이 큰 차이로 넘어섰다는 거죠. 12월까지 집계되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가 526만 대 수준으로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미 11월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100만 대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12월 집계가 완료돼도 순위가 바뀌긴 힘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뭔가요?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과 수출량이 늘었다는 것도 있고 중국 내에 공장을 두고 생산과 수출을 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국 GM 공장의 수출 물량 통계를 잡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즉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좀 체감이 되시나요?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중국 기술을 칭찬하고 옹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얘네는 방심하는 순간 추월하는 건 눈 깜짝할 새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했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중국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 중에는 일명 산업 스파이도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뉴스에 나왔는데 산업 스파이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미 유명한 기술 유출 사례가 존재합니다. 2018년 OLED 관련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이랑 대기오염 방지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고 2019년에는 OLED 두께 측정 기술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OLED 잉크젯 프린팅 기술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었는데요. 2020년까지 전자제품 관련된 기술 유출 사건이 대부분이었다면 그 이후로는 자동차 산업하고 관련된 게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이 한창 전기차 산업에 시동을 걸 당시인 2021년 이때는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출범들 모두 재판과 처벌을 받기도 했지만 이미 유출된 기술을 쓸어 담을 순 없잖아요. 물론 이런 게 중국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유독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는 뭐다? 얘네는 자본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할 수 있고 심지어 정부까지 대놓고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지분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 LG, 현대차그룹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업을 한다는 거고 이러니까 기술이 유출되고 그 뒤로 이걸 자사 기술화해서 제품을 출시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어들이고 자국에 이익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단순히 표절과 짝퉁 수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란 거고 이 정도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중국을 심하게 견제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대차도 보면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약간 오늘 이야기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란 거죠. 이미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은 성장해 왔습니다. 기술 유출을 통한 기술 발전은 물론이고요. 아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해외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이 틈에 자국 기업은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산업을 발전시켜 왔단 말이죠. 이런 게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봅니다. 자동차 쪽만 봐도 어떤가요?
그런가요? 수십 년 전부터 짝퉁차가 논란이 되어왔고 심지어 최근에도 여러 브랜드를 섞어 놓은 듯한 신형 전기차를 대놓고 출시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는 애들이라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차피 중국 자체 브랜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자국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예컨대 미국이면 테슬라, 포드, GM 이런 브랜드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대기아차가 있고, 일본은 토요타, 혼다, 닛산, 유럽은 폭스바겐, 벤츠, BM, 아우디, 스코다 이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뚫기가 힘듭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부품 같은 것에는 괜찮죠. 브랜드가 모두 커버를 하니까요. 브랜드 자체가 차이나인 건 소비자들의 견제가 꽤 심하거든요. 비아디 전기차는 안 팔리는데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는 엄청나게 팔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가 선택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중국 기업들은 이 유리천장을 깨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뭔가 자꾸 우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리 자동차는 볼보나 르노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본 수출 물량 데이터도 보면 중국 기업들만 기여한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같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중국에서 생산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기여를 한 데이터란 말이죠. 세 번째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그래서 중국이 가지지 못하는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서 저마다 필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는 PBV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냐, 이건 아직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건 승용차 쪽은 몰라도 상용차 쪽은 전동화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용차는 트레일러까지는 아니고요. 물류 트럭이나 택배차, 버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테슬라한테도 없는 거고 토요타한테도 없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보면 택시 같은 건 토요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곳만 가봐도 택시가 죄다 토요타 컴포트입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포드 크라운이 장악을 했었는데 이제는 프리우스나 시에나, 라브4 같은 차들이 택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장 세대 교체 이후에는 현대차 그룹의 PBV가 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이 유리한 이유는 뭐다? 일단 승용 전기차 쪽은 테슬라가 꽉 잡고 있고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런데 PBV 쪽은 현대차 그룹 말고는 딱히 두드러지는 브랜드가 없습니다. PBV는 수송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라고 봐야죠. 예컨대 택배차나 버스, 물류 트럭 같은 건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도 있죠. 이렇게 되면 차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정해진 노선만 다닌다는 건 주행하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차고지가 있다는 건 전용 충전기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 문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런 조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승용 전기차 보급은 주춤한 이유가 인프라 구축 속도나 품질이 전기차 보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차라는 확실한 대안도 있고요. 그런데 PBV는 차고지라는 정해진 주차 공간 내지는 거점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고, 정해진 노선만 왔다 갔다 하니 충전 변수 같은 것도 거의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구개발 조건입니다. 왜냐면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자국에서도 충분히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PBV 차주들의 운행 패턴이라던가 불만사항, 충전과 관련된 배터리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국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뭐다? 상품성 개선과 연구 개발을 위한 근거가 되거든요. 해외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어느 정도 보안 과정을 거친 완벽한 제품이 필요하고, 즉 해외 진출을 위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란 겁니다. 자국 데이터가 부족한 베트남 자동차 기업들이 성장 한계가 뚜렷한 이유도 이거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아무리 규모를 넓혀가도 현대차 그룹이나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또 다른 돌파구가 있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승용차 시장에서 견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대차 그룹 말고도 중국을 견제하는 주체가 너무 많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전기차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 정부나 유럽 연합같이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나 보조금 기준 같은 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이 이런 식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다른 국가 기업들을 위협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현상에 익숙하고 그만큼 대응 방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